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중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중국의 선사시대부터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상왕조 시기까지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통 선사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기를 이야기한가요? 선사시기라고 하면 기록이 없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. 이 선사시대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합니다. 구석기 시대, 신석기 시대, 청동기 시대로 구분하는데요.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. 그리고 청동기 시기부터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역사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선사 시기부터 중국의 역사 시기로 접어든 두 번째 왕조인 상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신석기 문화입니다. 중국의 구석기 시대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중국의 신석기 문화부터 나오기 때문에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신석기 문화의 형성은 BC 8000년부터 6000년경에 황허강이나 랴오강, 창장강 유역에서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중국의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먼저 이 강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큰 강 중심으로 해서 이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는 양사오 문화하고 융산 문화가 있습니다.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. 다양한 곳에서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지만 이 양쯔강, 창장강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황하강, 그 다음에 이쪽 북부 쪽인 랴오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석기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. 이 양쯔강이나 황하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사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지형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야오강도 중국에서 굉장히 크고 긴 강이고 이 야오강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큰 강을 중심으로 신석기 문화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전을 했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 양사오 문화와 융산 문화가 중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양사오 문화의 채도인데요. 토기에 색깔을 칠했다라고 해서 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양사오 문화의 채도는 굉장히 이 그릇 안에 독특한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으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 같은가요?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이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. 뭐 같이 생겼는가요? 이 문양을 인면어신 문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의 얼굴을 한 게 마치 물고기를 물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뜻하는지, 그 다음에 이게 고기를 정말 상징하는지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게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룽산문화의 흑도인데요. 이 룽산문화를 대표하는 톡입니다. 그래서 흑도라고 하는 건 바로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? 그렇죠. 이 까만색이라고 해서 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룽산문화에서는 이러한 까만색 도자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. 이 룽산문화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흑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사오 문화와 융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우리는 시간 관계상 중국의 다양한 신석기 문화 중 두 문화만을 살펴봤습니다. 이 중국의 큰 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에서 중국의 신석기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청동기가 등장하면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부터는 중국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
중국의 전설상의 시기인 사망오제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망오제 시기는 진짜 실제라고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신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의 단군 신화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신화의 시기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시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사망과 오제 신화에서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는 볼 수 있지만 이 사망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은 신농씨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얼굴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요? 자세히 보면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소는 여러분들 뭐하고 가까운 연관이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소는 바로 농경과 매우 밀접한 동물이죠. 그래서 이 신농시의 전설은 아마도 농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신농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복희와 여화라고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모습이 뭐 같은가요? 뭔가 이렇게 꽈리를 트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고 위에 부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복귀는 자세히 보면 얼굴에 빨간색으로 건지 같은 걸 짓고 있죠. 그래서 이 복귀가 바로 여자고 이 여아가 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온누이 관계인데요.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인류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망 오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사망 오제의 시기는 이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설상에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 왕조는 BC 2500년경 황허강 중류에서 청동기를 기반으로 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하 왕조는 얼리터우 유적과 연결이 되는데요. 그러나 문자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실존을 의심받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이 얼리터우 유적지인데요. 우리 신석기 문화 때 살펴봤던 양사호 문화의 근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얼리터우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인데요. 이 총동 술잔의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상왕조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리터우 유적을 역사상의 기록에 있는 하왕조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하왕조가 정말 실제했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건 이 하왕조 시기에 사용한 문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예컨대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상왕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에 상왕조 시기에 사용된 각골 문자가 출토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하왕조 시기에는 그러한 각골 문자와 같은 당시에 사용한 문자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이 하왕조가 정말 실제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단지 이 유물을 통해서 하 왕조의 실제를 추정할 뿐입니다. 이 얼리터우 유적지에서는 이러한 청동 술잔뿐만 아니라 이러한 궁궐 형태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이 궁궐이 가로 세로가 100m가량 되는데요. 그래서 이 큰 궁궐의 형태를 봤을 때 당시에 거대한 정치체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상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왕조는 하왕조에 이어서 BC 1600년경 황허경 중류 지역에서 출현했습니다. 이 상왕조는 도시국가의 연맹으로 성립을 했는데요. 이 상왕조의 영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. 이 정도의 영역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. 이 상왕조의 수도가 바로 은어입니다. 그리고 이 상나라는 이 하나하나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맺어서 큰 상나라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정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신정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예컨대 전쟁이나 이런 국가의 큰일이 있다라고 하면
점을 쳐서 그 점이 좋은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점을 해석하는 건 왕이 그 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점을 해석한 내용을 이 각골문으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상나라 시기에는 막대한 양의 청동기가 제기와 무기로 제작되었는데요. 특히 이 제기로 제작된 청동기는 왕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무엇이라고 부르죠? 그렇죠. 각골 문자라고 부르죠. 각골이라고 하는 건 거북이의 백딱지와 소의 어깨뼈를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면 거북이의 백딱지를 불에 구워서 이것이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 왕이 점인께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점친 내용을 왕이 해석해서 이 백딱지에 기록하면 이런 식의 각골 문자가 탄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각골 문자인데요.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? 이거는 무슨 모양인 것 같은가요? 사람이 양 옆으로 팔을 벌리고 다리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모양을 따서 한자가 만들어진 건데요. 이거는 무슨 자죠? 그렇죠. 큰 대자죠. 그래서 이 각골 문자는 현재 한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청동기인데요. 굉장히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요. 당시 사람들이 만들기는 쉽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청동기들을 제사의식에 사용하면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 발 달린 솥은 제사 때 쓰인다고 했는데 제사 때 어떻게 쓰였을까요? 아마 추정컨대 이 안에 당시에 제사 때 쓰인 희생문들을 여기에 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. 이 상왕조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유명합니다.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말은 술 연못과 고기숲이라는 뜻인데요.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잔치를 일컫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이 달기라고 하는 절세 미녀에 빠져가지고 이 연못을 술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서 맨날 잔치를 베푼 데서 유래한 말인데요.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정말 그랬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죠? 그렇죠.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후대에 지어낸 것은 아닌지 상왕조를 깎아내리기에 지어낸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과제는 좀 전에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배웠는데요. 그 고사성어의 내용이 정말 사실로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